그거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사실은 무엇인가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공직기강 쪽에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 능력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또 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한 보고서가 물론 뭐 그 보고서가 본인이나 저희들한테 알려지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그 두 사람은 그러한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한 보고서도 실제 하지 않았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34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2016년 3월 프랑스 장식미술전 문제로 청와대 국립중앙박물관이 갈등을 겪고 있을 때 피청구인이 관련 보고에서 노태강이라는 이름을 보고는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라고 문제를 삼은 후에 노태강 전 국장에게 물러나 달라는 압력이 본격적으로 가해졌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나요? 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게 된 배경은 제가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한테 굉장한 부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소신 있게 일을 한 사람을 제가 어쩔 수 없이 좌천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제가 뭐 사족 같지만 정말 인사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들이 자기네들에 대한 인사를 안 하면은 청와대하고 결국에는 이 배치가 돼갖고 문체부 업무 자체가 이건 진행이 될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 인사를 해달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부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계속 당부를 했던 게 정권 초에 당신들이 이렇게 됐지만 당신들이 절대로 사직을 하지 마라. 당신이 사직하면은 이거 정권 권력한테 굴복하는 거다. 절대로 나가지 말고 5년을 버티면 당신들은 5년 후에는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표 제출을 계속 끊임없이 말렸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퍼졌고 그 다음서부터는 문체부의 후배들이 수시로 두 사람들한테 찾아와서 뭐 정말 호소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빨리 좀 사표를 내고 나가달라 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위에서 강제로 내보내려고 그럴 때는 본인들이 반발하고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배들이 찾아와서 당신들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없다라고 호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당사자들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도 그때는 할 수 없이 자기네들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오히려 저한테 와서 양해를 구하면서 자기네들이 이럴 수밖에 없다. 나가는 것을 양해하고 그냥 참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여기서는 한국관광공사 되겠습니다. 에 대한 인사개입 관련. 관광공사는 소추사회랑 관계가 없는데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저 뒤에 다른 거 물으실 때 종합해서 물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만까지는 소추사회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럼 4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 증인의 면직과 관련하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전원 사퇴를 주장한 적이 있나요? 국무회의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인 건 맞나요? 세월호 참사 이후죠. 이전에는 전원 사표를 내자는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46번으로 증인이 그렇게 국무위원 전원 사퇴를 주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세월호 참사 때 제 직접 업무는 아닐지 몰라도 이 TV 중계에서 정말 수백 명의 학생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무런 손을 못 쓰고 물속으로 빠져가는 걸 보면서 너무 창피하고 참 당시 지금도 다시 그 기억을 하면 너무 황당합니다. 누군가는 특히 뭐 저를 비롯한 이 국가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모습을 저는 당연히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당시에 무슨 정호원 총리 한 분의 어떤 사표가 아니라 국무위원 전체가 다 책임지는 모습을 정말 보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안을 했었고요. 그 제안에 대해서 당시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러니까 감히 대통령이 임명한 당신들이 뭐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그런 불경한 자세를 보이느냐라고 화를 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증인은 또 그 정부 조직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 국무회의나 유사한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나요? 예, 그 국무회의 때인지 그 후에 세월호 관련 토론회 때인지 정확하게 시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당시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크게 정부 조직의 개편을 포함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결정을 하는데 국무위원들과 전혀 상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국무위원들은 하는 역할이 국가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모든 문제를 다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과 전혀 상의를 하지 않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조치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당시에 대통령께 지적을 했던 거는 국무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혼자 결정하신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그건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세세하게 어떤 그 정부 조직 개편안의 어떤 대통령께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지적을 했고 그리고 제가 또 지적을 했던 거는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지 않으면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국무위원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들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으면은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하고 대통령께서는 상당한 역정을 내신 적이 있었고요. 어떻게 역정을 냈나요? 제 기억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 모두의 의견을 내가 들어야 되느냐라고 역정을 내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51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증인은 문체부를 떠나기 며칠 전에 2014년 7월경에 피청구인을 면담한 사실이 있나요? 예, 제가 면담을 요청한 건 아니었고, 예, 청와대에서 정호성 비서관이 저한테 연락을 해갖고, 곧 뭐 임기가 그러니까 이 직을 면하게 되는데, 뭐 그 전에 대통령을 한번 만나서 뭐 말씀을 나눌 의사가 있느냐. 그래서 당연히 뭐 저는 있다고 그랬고. 그 날짜가 정해진 게 7월 9일 11시로 기억을 합니다. 2014년 7월 9일 11시였고 그때 그 전에도 제가 대통령께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는 2014년 1월 29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대통령께 좀 뵙고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8월에 김기춘 실장이 온 이후로 대통령이 저한테 약속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하는 쪽을 안고 가겠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저한테 그걸 요구를 하셨고 저는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그다음서부터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직접 또는 모천민 수석을 통해서 반대하는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뭐 응징 또는 불이익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끊임없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실과 저희 문체부와 계속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을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14년 1월 29일 날
대통령 면담을 요청을 했고 대통령을 뵌 자리에서 다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반대하는 쪽을 안고 가시겠다 그러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소추 사유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네, 저는 사실을 지금 사실관계하고 말씀드립니다. 연관이 돼 아니 있으니까. 이후에 네, 나오는 계속하세요. 문체부 1급 6명의 일괄 사표와 사표의 배경이 되는 사항으로서 예. 변호사님 네. 생각하지 마시고 예. 계속하세요. 네. 예, 그래서 1월 29일 날 제가 대통령을 뵙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반대하는 쪽을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들어왔고 제가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할 자신이 있으니까 계속 믿고 맡겨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령께서는 원래대로 약속했던 대로 그냥 하세요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같이 배석했던 모철민 교육문화수석에게 앞으로 김기춘 실장이 뭐라고 지시를 하든 나는 그 지시를 들을 생각이 없다. 당신이 지금 확인한 것처럼 대통령이 분명히 나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나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을 의무가 있지 김기춘 실장의 지시를 받을 의무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대통령이 당신이 본 대로 나한테 약속한 대로 그대로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2014년 1월 29일 면담을 끝내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세월호 참사가 있기 전까지는 상당히 평온한 문체부의 소신대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세월호 참사가 나고 그 이후에 다시 2014년 6월 초에 당시에 조현재 1차관이 김소영 비서관한테 교육문화 비서관한테 명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 명단은 지금 소위 블랙리스트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버전입니다. 그것을 김소영 비서관은 조현재 1차관한테 장관한테 가갖고 그것을 보이고 그것을 실행을 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얘기와 함께 저한테 보여줬었고 그리고 저는 그것을 저희 1급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했었고 저희 1급들은 전부가 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라는 합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서면 형태로 명단 형태로까지 뭐 보내온 거는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단발적으로 지시했던 거는 다 철저하게 그냥 적당하게 거절을 하고 시행을 안 했지만 명단으로까지 보내야 하는데 이건 좀 우리도 좀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처리하는 형식적인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1급들로. 그리고 1급들이 그 기구를 통해서 처리를 하되 그대로 하지는 말자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 그리고 그대로 했던 1급들이 제가 나간 이후에 다 선별돼서 다 잘린 겁니다. 다 강제 퇴직당한 겁니다. 잠깐 거기까지 좀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보면 그럼 2014년 6월에 이 명단이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나 형태는 지금 아직 말씀 안 하셨는데 그 내려오기 전에는 그 반정부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예술가들에게 아까 응징이라고 하셨는데 응징이나 제재 이런 거를 하도록 하는 그런 걸 요구하는 지시가 구두로만 내려왔었습니까? 예, 구두로만 내려왔고 그것은 문서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14년 6월에 처음으로 문서로 나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나온 그 리스트에는 명단이 몇 명 정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나요? 뭐 중요한 사람이 누구 있었다는 거는 기억을 하지만 몇 명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그게 못합니다. 이게 문서면 이런 A4 용지 이런 A4 용지에 제 기억으로는 누군가가 이게 자필로 쓴 명단이었습니다. 그 명단에 최소한 수십 명 이상이 있었고요. 몇 페이지나 됐었나요?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한두 페이지에 A4지 사이즈의 예. 명단이
내려왔었다. 그래서 구두로 지시했을 때는 그 이전에 그걸 이행을 안 하고 그냥 넘겼는데 문서로 내려오니까 문체부 1급들을 모아서 TF를 꾸려서 예,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김기춘 실장이 부임한 후로 끊임없이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을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저희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한테 나를 믿고 그걸 하지 마라. 나는 대통령이 분명히 그걸 하지 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온 사람이다. 그렇게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고 직원들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저를 믿고 따라줬었던 겁니다. 근데 정식으로 명단으로까지 그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저희도 뭐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좀 성의를 보이는 모양을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모양 갖추기에 들어갔던 1급 공무원들이 나중에 다 강제 퇴직당하는 그런 결과가 됐었습니다. 근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증언할 때 그 민체부 1급 6명에 대해서 일괄 사표를 받은 것은 새로 이제 임명될 장관이 어떤 임명에 여유를 주고 하는 일종의 관행이 있었다. 그리고 그 6명 중에서 이렇게 연령이나 이런 순으로 이렇게 사퇴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 취지로 증언을 하였는데 이전에 그 증인은 문화관광부에서 오랫동안 재직하셨는데 그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렇게 1급들을 거의 모든 1급들의 사표를 일괄적으로 받은 적이 있나요? 1급 장관이 바뀔 때마다 1급들이 다 일괄 사표를 내야 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공무원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장관 바뀐다 그래서 1급들이 일괄 사표를 낸 적은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1급들이 사표를 내게 되는 그 전후에서 이미 부 내에서는 이 사람들을 지금 내보내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충분히 저희는 이번 1급들이 나가게 된 그 배경과 어떤 그 역할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이미 이 좁은 세상에 저희도 충분한 정보와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그 1급 6명이 증인의 재직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할 만한 그런 잘못은 저지른 적은 없나? 전혀 없었고요. 저는 저희 간부들한테 항상 부탁을 했던 게 장차관이라도 반드시 옳은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옳은 판단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야 되는 의무가 당신들에 있고 당신들은 언제라도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리된 세 분은 그 역할을 가장 잘했던 사람으로 저는 기억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6명을 사표를 내라 그랬을 때 당시에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3명은 대상이 됐던 3명은 자기가 이미 정리될 거를 알았습니다. 이미 소문이 다 퍼져 있었고 그래서 그 역할을 맡았던 게 당시에 새로운 김희범 차관이었는데 김희범 차관은 예전에 문공부 시절에서부터 이 정리됐던 3명과 잘 아는 사이입니다. 업무적으로 직장 선후배 사이고 그래서 김희범 차관이 형식적으로 6명 사표를 좀 내주십시오 하니까 이번에 정리된 3명이 아예 김희범 차관한테 야,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선수들끼리 이러냐. 우리 상관없는 3명은 내보내고 우리 것만 그냥 받고 끝내자. 그랬더니 김희범 차관이 굉장히 멋쩍어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잠깐 다시 돌아가면 아까 그 2014년 6월에 그 문서가 내려올 때 문건 형태로 그 전달 경로는 어떤 루트였나요? 2014년 6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문화수석 비서실의 김소영 비서관이 그 명단을 조현지 1차관한테 전달을 하면서 저한테 가서 보고를 하고 이것을 시행을 하라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조현지 차관이 굉장히
당황하고 뜻밖이라고 생각을 해서 김소영 비서관한테 이거 당신이 만든 거냐? 당신네들이 만든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소영 비서관이 자기네들이 만든 게 아니고 정무의 국민소통 비서관실에서 만든 것을 자기도 받았다. 자기는 전달의 역할만 맡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조윤재 차관한테 했고 저는 조윤재 차관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2014년 7월에 피청구인을 면담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요? 그날은 제가 그만두기 뭐 며칠 전이었고요. 이미 저는 뭐 개각 발표가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대통령께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많은 인사상의 문제점들, 뭐 아까 말씀하시던 말했지만 가령 뭐 이 잔이윤의 관광공사 감사 임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뭐 가령 뭐 노태강 국장 문제, 그다음에 그 외에도 저희 부내에서 굉장히 많은 인사의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대통령께 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이러시면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역점을 둬서 말씀드렸던 것은 역시 문화예술계의 소위 우리가 지금 블랙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그 차별과 배제의 행위를 정말 이거는 멈춰 주셔야 된다라고 고언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회에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특히 세월호 사건이 나서 국가가 굉장한 갈등에 휩싸이고 굉장한 위기 속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 사람들의 힘을 포용하면서 점점 더 이 사회의 어떤 갈등을 치우면서 해결을 해야지,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내치기 시작하면은 제가 대통령께 표현했던 거는 나중에는 한 줌도 안 되는 대통령 편이 남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국가를 어떻게 통치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한테 약속하셨던 것처럼 저는 물론하지만 계속 반대했던 분들을 좀 안아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뭐 묵묵부답으로 답변을 안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답변을 안 하셨다고요? 증인이 1979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근무를 해왔다고 그러셨는데요. 이런 그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리스트 이런 걸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당시 이제 개인적으로는 당시 문공부에 들어갔던 게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예술 행정을 하고 싶어서 문공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맡았던 일이 당시에 문화예술국의 예술진흥과의 문화예술진흥원 담당 사무관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일이 전두환 정권 때에 복직해서 제가 했던 일이 전두환 정권 때의 뭐 좌파 리스트, 그러니까 당시 민중예술인을 비롯한 그 명단 관리 업무를 제가 했습니다. 그 업무를 하면서 제가 당시에 겪었던 어떤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저 부담감은 정말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는 모든 게 저 자료가 아날로그 형태였기 때문에 그 명단에 있는 사람을 배제해라라고 요구를 받았지만은 저는 오히려 몰래 그 사람들 갖다 빼주는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양심의 가책을 좀 위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 다시 그런 일이 벌어져갖고 체계적으로 그런 차별과 배제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저는 우리 민주화의 역사를 되돌리는 그런 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그 리스트는 전두환 정권이 끝난 이후에는 리스트로서는 존재하지 않았나요? 네, 제 기억으로는 전두환 정권이 끝나면서 다 파기가 됐고 없어졌었습니다. 그럼 증인이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기 위원으로 활동하시던 때에도 그런 리스트 같은 거는 없었고,
문화예술 작품에 심의를 하거나 이럴 때 또 리스트 같은 건 없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저 정치를 하는 그 무리들은 항상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차별하고 자기네 편들한테는 돈을 주고 싶어 하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권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일은 뭐 예전에 뭐 가령 노무현 정권 때는 자기네 편한테 좀 돈을 더 많이 주고 싶어 했던 것처럼 이명박 정권 때도 그런 일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었던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와 달리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명단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순서가 많이 좀 뒤죽박죽이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시간도 많이 됐고. 자, 신 예, 변호사님, 제가 보니까 아주 지금 단문 장답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그래서- 준비한 신문 사항이 다 됐거든요. 예, 그래서 누락된 마지막으로 것만 예. 누락된 것만 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증인은 그 피청구인이 이끌었던 행정부의 일원으로 그 같이 정책을 위반하고 집행하고 피청구인의 지도를 받으면서 행정작용을 일선에서 해 오셨던 분인데, 이 지금과 같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사건 심판 사건의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된 이런 계제에 피청구인 탄핵에 관한 그 증인 나름의 소회랄까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그런 바가 있나요? 재판장님, 신 변호사님, 그건 뭐 부적절한 그 예. 문제를 묻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예, 마치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경과됐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사실은 무엇인가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공직기강 쪽에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 능력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또 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한 보고서가, 물론 뭐 그 보고서가 본인이나 저희들한테 알려지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그 두 사람은 그러한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한 보고서도 실제 하지 않았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34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2016년 3월 프랑스 장식 미술전 문제로 청와대 국립중앙박물관이 갈등을 겪고 있을 때 피청구인이 관련 보고에서 노태강이라는 이름을 보고는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라고 문제를 삼은 후에 노태강 전 국장에게 물러나 달라는 압력이 본격적으로 가해졌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나요? 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게 된 배경은 제가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한테 굉장한 부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소신 있게 일을 한 사람을 제가 어쩔 수 없이 좌천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제가 뭐 사족 같지만 정말 인사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들이 자기네들에 대한 인사를 안 하면은 이 청와대하고 결국에는 이 배치가 돼갖고 문체부 업무 자체가 이건 진행이 될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 인사를 해달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부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계속 당부를 했던 게 정권 초에 당신들이 이렇게 됐지만 당신들이 절대로 사직을 하지 마라. 당신이 사직하면은 이 정권 권력한테 굴복하는 거다. 절대로 나가지 말고 5년을 버티면 당신들은 5년 후에는 반드시 보수. 그럴 경우에 피청구인을 면담한 사실이 있나요? 예, 제가 면담을 요청한 건 아니었고, 예. 청와대에서 정호성 비서관이 저한테 연락을 해갖고, 곧 뭐 임기가, 그러니까 이 직을 면하게 되는데, 뭐 그 전에 대통령을 한번 만나서 뭐 말씀을 나눌 의사가 있느냐. 그래서 당연히 뭐 저는 있다고 그랬고, 그 날짜가 정해진 게 7월 9일 11시로 기억을 합니다. 2014년 7월 9일 11시였고, 그때 그 전에도 제가 대통령께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는 2014년 1월 29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대통령께 좀 뵙고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8월에 김기춘 실장이 온 이후로 대통령이 저한테 약속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하는 쪽을 안고 가겠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저한테 그걸 요구를 하셨고 저는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그다음서부터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직접 또는 모천민 수석을 통해서 반대하는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뭐 응징 또는 불이익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끊임없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실과 저희 문체부와 계속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을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14년 1월 29일 날 대통령 면담을 요청을 했고 대통령을 뵌 자리에서 다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반대하는 쪽을 안고 가시겠다 그러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소추 사유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네, 저는 사실을 지금 네, 말씀드립니다. 사실관계하고 연관이 돼 아니 있으니까. 이후에 네, 나온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46번으로 증인이 그렇게 전원 사퇴, 국무위원 전원 사퇴를 주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세월호 참사 때 제 직접 업무는 아닐지 몰라도 이 TV 중계에서 정말 수백 명의 학생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무런 손을 못 쓰고 물속으로 빠져가는 걸 보면서 너무 창피하고 참 당시 지금도 다시 그 기억을 하면 너무 황당합니다. 누군가는 특히 뭐 저를 비롯한 이 국가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모습을 저는 당연히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당시에 무슨 정호원 총리 한 분의 어떤 사표가 아니라 국무위원 전체가 다 책임지는 모습을 정말 보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안을 했었고요. 그 제안에 대해서 당시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러니까 감히 대통령이 임명한 당신들이 뭐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그런 불경한 자세를 보이느냐라고 화를 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증인은 또 그 정부 조직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 국무회의나 유사한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나요? 예, 그 국무회의 때인지 그 후에 세월호 관련 토론회 때인지 정확하게 시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당시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크게 정부 조직의 개편을 포함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결정을 하는데 국무위원들과 전혀 상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국무위원들은 하는 역할이 국가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모든 문제를 다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과 전혀 상의를 하지 않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조치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당시에 대통령께 지적을 했던 거는 국무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혼자 결정하신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그건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세세하게 어떤 그 정부 조직 개편안의 어떤 발표된 대통령께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지적을 했고 그리고 제가 또 지적을 했던 거는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지 않으면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국무위원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들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으면은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하고 대통령께서는 상당한 역정을 내신 적이 있었고요. 어떻게 역정을 냈나요? 제 기억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 모두의 의견을 내가 들어야 되느냐라고 역정을 내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51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증인은 문체부를 떠나기 며칠 전에 2014년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표 제출을 계속 끊임없이 말렸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퍼졌고 그 다음서부터는 문체부의 후배들이 수시로 두 사람들한테 찾아와서 뭐 정말 호소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빨리 좀 사표를 내고 나가달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위에서 강제로 내보내려고 그럴 때는 본인들이 반발하고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배들이 찾아와서 당신들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없다라고 호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당사자들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도 그때는 할 수 없이 자기네들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오히려 저한테 와서 양해를 구하면서 자기네들이 이럴 수밖에 없다. 나가는 것을 양해하고 그냥 참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여기서는 한국관광공사가 되겠습니다. 에 대한 인사개입 관련 관광공사는 소추사회랑 관계가 없는데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저 뒤에 다른 거 물으실 때 종합해서 물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만까지는 소추사회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럼 4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증인의 면직과 관련하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전원 사퇴를 주장한 적이 있나요? 국무회의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인 건 맞나요? 세월호 참사 이후죠. 이전에는 전원 사표를 내자는